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이 선거 분위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김포시장 이 선거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포는 민주당이 강세의 표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천 신청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서 많은 인물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수성할 것이냐, 또 국민의힘이 탈환할 것이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자세한 내용을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용 청운대 연구교수와 정진욱 뉴스원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김포는 과거 이제 보수 색채가 강했던 지역인데 그렇죠. 한강 신도시가 자리 잡은 이후에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이제 과거 이제 보수 성향이 강했던 도농 복합 지역에서 이제 신도시로 변모하면서 뭐 인구가 50만 그리고 젊은 층이 대거 유입을 하면서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성향이 강했던 읍면 지역과 그리고 동 지역 간의 이제 격차, 그 진보와 보수 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한 5% 정도 앞서는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득표율과 거의 유사한 득표율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김포시가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한 10%에서 15% 민주당이 앞선 거에 비하면은 그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김포시가 진보 성향이 강한 지역임에는 맞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 기자님, 그런데 일단 지난 대선 결과에서 사실 그 표심이 기존의 이 현직 시장 민주당과 국힘의 표심이 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상황을 다르게 보는 해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신도시가 새로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젊은 시민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진보 쪽의 표수가 좀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총선 때는 진보가 보수 약 15% 정도 좀 이겼던 지역이라면 이번에는 대선 때는 약 5%, 경기도 약 비슷한 정도의 수준의 표 차이가 나서 당시 이번 20대 대선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GTX-D라던가 지하철 5호선, 그리고 골드라인이라던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그 김포 이런 데 발언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진보 보수 차이 이제 5%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이거에는 그러니까 양쪽 보수와 진영에서 좀 해석하는 게 좀 분분한데 보수 쪽에서는 그래도 많이 줄였다. 격차가 많이 줄여서 이번에 해볼 만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정권 심판론에 대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선방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수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위기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이 꽤 많았죠? 네, 맞습니다. 지금 총 8명이 등록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온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김병수 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이 나왔죠. 나이는 51세고요. 범죄 전력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영록 전 김포시장 59세고요. 범죄 혐의 역시 없고, 세 번째는 김동식 전 김포시장인데요. 61세인데 정가 전력을 보면 2001년 음주운전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요. 07년도에는 뇌물수수로 자격정지 1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주성 교수인데 60세로서 범죄 혐의점이 없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곽종규 전 언론인인데 지금 60세고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43살인데 젊습니다. 그리고 육사 57기입니다. 특전사 팀장 출신이고 국회 보좌관을 역임했고, 그리고 정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송철 씨라고 전 김포 문화원 사무국장이 나왔는데요. 58세고 범죄자를 발생한 적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태기 경기도의회 수석 전문위원인데 64세로서 범죄 혐의점이 없습니다. 네. 또 자세한 이력이나 경력 내용들은 예비 후보자 등록란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도 좀 경쟁이 치열하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정화현 시장이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 일단 출사표를 다음 주, 그러니까 20일 정도에 아마 시장직을 내려놓고 아마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 같고요. 정화현 시장도 좀 범죄 혐의점은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원 3선 출신인 신명숙
김포시의 의장이죠. 그 여성입니다. 그래서 48살에서 법률증이 없고 그리고 피강선 전 김포시의 의장 51세고요. 2017년도에 음주운전에서 약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승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의 전문위원도 55세고요. 2008년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300만 원과 2003년도에는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황영 전 이재명 경기지사 농정향 정책보좌 담당 사무관은 네. 58세고 91년 집회 및 집시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금 후보군들 중에는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또 새로운 이름들도 적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민주당 쪽으로 보면은 여성으로서 이제 처음으로 시장에 도전하는 신명순 의장이 있죠. 신명순 의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성의 표심 플러스 또 가족에 관련 그러니까 여성형 김포 그러니까 여성 중심 김포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 또 여성이라면 또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아니라 좀 더 이 가족들이 살고 싶은 그런 김포를 위해서 지금 좀 더 출사표를 던졌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으로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김병수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대선 후보 때 직능총괄본부 광역교통 개선 지원단장을 해서 이 교통정책이라든가 부동산 쪽으로 약간 조금 예. 특화된 그런 후보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김경환 후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지 않습니까? 40대 초반으로서 또 군인 문재인 대통령도 특전사 나왔잖아요. 병직 일했지만 여기는 또 특전사 장교 또 출신이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저돌적으로 이렇게 젊은 이 피해를 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주성 교통관은 행정고시 합격하고 또 새로운 인물이긴 해요. 그리고 전에 해양경찰청에서 서해청장도 역임을 했고 그래서 이 현재는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가 좀 새로운 인물인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또 특별한 게 민주당은 기존의 정치인들이 좀 많고 그래서 김포를 좀 많이 안다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물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이 많지만 또 기존의 정치를 활동했던 그런 보좌관 외에는 그런 활동은 좀 안 했던 그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선거 때마다 또 우리가 또 익숙하게 또 보는 모습들이 이제 후보자들이 전부 이제 대선 후보들과의 어떤 인연, 관계 이게 포스터 사진이나 홍보 사진 보면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또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는데 이게 지방선거에도 이게 도움이 되는지 꼭 되묻고 싶어요. 그렇죠. 지방선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볼 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따른 뭐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인연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대선에서 윤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선인이 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또 여론이 또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국민의힘 출신 후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의 인연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을 받게 되면은 뭐 이재명 예. 후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했던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제 표를 이제 몰아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인연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뭐 소위 집토끼들 같은 경우는 투표 성향이 이미 정해져 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선보다는 경선에서 예. 경선 과정에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경선 과정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윤 당선인 내지는 이재명 후보 간의 인연을 강조하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양당의 경선 일정이 이 다음 주 정도 윤곽이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좀 살펴볼까요? 민주당의 경우에 지금 현직 시장과 경쟁하는 경선 경쟁자들 지금 어떻게들 분석하고들 있습니까? 민주당의 현재 경선 방식이 국민참여 경선 아니겠습니까?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현직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높다는 점에 있어서 여론조사 50%에서 상당한 유리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직인 정하영 시장이 여론조사가 포함된 현재 당원 국민참여 경선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권리당원이 이제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김포시장에 도전하는 예비 후보들이 얼마만큼 권리당원을 그동안에 만들어 놨느냐. 그리고 반대로
정치장 측에서도 권리당원에 대한 대비를 얼마만큼 해놨느냐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 민주당 2명 있지 않습니까? 김주영, 박상영 의원과 정치장의 관계가 어떻냐, 또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치장이 반드시 뭐 유리하다. 볼 수는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역위원장이 뭐 공식적으로 어떤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역위원회가 권리당원을 그동안 관리하고 얼마만큼 조직적으로 움직이냐 이게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에서 특히 권리당원 경선에서 상당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최종 결과는 상대적으로 여론조사가 50%이기 때문에 정치장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권리당원 여부 당원 수에 비춰볼 때는 좀 더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뭔가 구도가 좀 압축이 되거나 뭐 단일화 과정 등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어느 후보 특정할 수 없지만 1강 나머지 구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또 이것도 다른 게 이제 유영록 전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인지도, 전 시장 출신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콘크리트 구조가 어느 정도 조금 표심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김병수 후보가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지만 또 그것도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유영록 전 시장이 나머지 후보들과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시간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3일 정도에 이제 경선을 시작해서 컷오프 대상 나머지 경선을 시작해서 한 29일에서 30일 때는 후보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좀 더 봐야 되고, 아까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정하영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은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서 단일화 같은 거에서 서로가 뭐 신명순 전 의장을 뭉치든 아니면 정황용 전 시의원을 뭉치든 아니면 피강선 전 시의장을 뭉치든 조승현 위원을 뭉치든 그 누구도 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황용 시장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 근데 이 권리당원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약 10,000명이 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가 좀 더 크지만 국민의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이 2,000에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리당원의 표 차이가 어디 쪽에 쏠릴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정도 이 지역위원장에 의한 뭐 이런 것들도 역학적인 관계를 좀 더 영향권에 있지만 민주당은 인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영향권을 좀 벗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하신 그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 어디로 표심을 움직일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뭐 현안 이야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도는 앞서 얘기를 했고, 김포에서 이제 공약과 관련된 어떤 현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단연 뭐 교통이 또 먼저 그렇죠. 나오고 있죠. 네. 뭐 김포시의 열악한 교통 문제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마다 전쟁터, 거의 뭐 지옥철을 방불케 하는 상황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김포시와 정부가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포시에 따르면 한때 혼잡률이 300%에 이르렀었지만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비상용 전동차 1편성을 추가로 이제 투입을 하고 운행 구간을 소폭 줄이는 방법을 해서 단기 대책이죠. 그래서 혼잡률이 좀 210%까지 떨어뜨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 그걸 제대로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퇴근 시간에 바로 김포 골드라인을 바로 타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아직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가온 2024년에 추가적으로 전동차를 투입하기로 돼 있는 게 하루빨리 몇 개월이든 앞당겨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뭐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교통 이제 공약이나 정책 내용 중에서도 사실 이제 GTX D라고 이제 김포에서는 계속 표현해 왔는데, 주목받았던 게 GTX인데 이번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5호선 이야기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이게 GTX 공약이 워낙 많고요. GTX 공약이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포에서는 5호선 연장이 더 현실성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5호선 연장 같은 경우 지자체 간, 특히 서울시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조속하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포시가 건폐장을 받을 경우에는 5호선 연장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국민의힘 측 예비후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서울시가 만성적인 적자 문제를 이유로 해서 도시철도 연장 원칙적으로 지금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건폐장을 받지 않는 이상 그냥 순수하게 그거 안 받고 5호선을 연장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호선 얘기가 이제 건폐장과 연계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고요. GTX D 노선은 윤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Y자 노선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또 삼섬역에서 또 더블 Y자로 분기하는 형식입니다. 즉 과거 GTX D 노선의 사업비 10조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사업비가 마련 가능하겠느냐고 또 절차적으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2026년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도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또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급한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고려할 때 5호선 연장이 방폐장 문제와 연계하면은 더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건폐장 이전 문제가 후보자들 간 어떤 입장 차이로 또 부상할 수 있는 분위기네요. 일단은 건폐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후자인데 일단은 좀 더 크게 보자면 상업화 좀 더 벌려서 보자면 지금 서울 지역도 판세가 지금 뭐 소영기 전 대표도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서울의 판세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경기도도 이은혜 지금 전 대변인이 나와서 지금 어느 정도 좀 많이 주가를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그리고 인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어떤 색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좀 많이 달라질 거가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자체 간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쪽이 이쪽에서 수도권 내에서 다 석권을 한다면 이 부분은 정말 가속도로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만약에 이것들이 또 판세가 좀 더 색깔이 달라진 쪽이 나온다면 이것 또한 과연 어떻게 풀어갈 건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그런 판단도 나오는데요. 이제 건폐장 얘기를 하자면 정황시정을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건폐장 이전에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조건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정황시정 직접 물어봐서 이 건폐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니까 일단은 건폐장에 대한 조건인 것보다도 나는 이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협의를 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업성을 좀 더 높인 다음에 그리고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이 건폐장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시와 동등한 테이블에서 그러니까 동등한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에서 하는 거지. 이 건폐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일단은 건폐장 이전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근데 김병수 같은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서울과 합의를 하자면 안 된다. 왜냐면은 정부에서 그 조건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없는 일단은 대화에 나서야 된다. 그리고 건폐장 문제는 나중에 한강선이 이루어졌을 때 7, 8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올 수도 안 올 수도 어디였지도 아직 결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자체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명수 후보 같은 경우는 건폐장 조건 없이 지자체가 협의될 것인가는 좀 의문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김포시장 선거를 좌우할 변수 무엇이 있을까요? 한 30초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 권력, 김포시 권력이 교체되느냐 아니면은 진보 성향의 우세 지역으로 남아 있느냐의 갈림길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 공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의 가장 큰 문제죠. 교통 인프라 열악한 교통 문제를 각 당 후보들이 어떤 교통 관련 공약을 내세우느냐도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 기자님도 30초 드립니다. 일단은 교통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공표를 시면 공략할 것인지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요 후보자들의 이 정가 병력 이런 것도 상당히 큰 시민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민들 좀 봐야 된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과연 이런 음주정가가 굳이 과거이지만 현재 우리 시민들 대표하는 인물이겠느냐 이런 거 다시 한번 도덕성을 봐야 되고 또 정화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고소고발한 건이 있습니다. 직권남용 관련돼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또 변수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도 발생하는 이슈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